태국의 한국을 향한 도발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지만 한국은 겉으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 정부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태국과의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이는 태국에게 치명적인 조치였죠. 태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인데다 39조 원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안고 있었거든요. 특히 태국 정부는 올해 FTA 체결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나빈 돈 리순 상무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FTA의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였어요. 태국 신총리도 태국이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답니다. 알고 보니 태국의 최근 도발은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한국은 FTA 협상 자체를 백지화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무리수는 자충수가 되었어요. 태국 정치인들은 당황했고 결국 이 피해는 태국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 피해를 입은 태국인 중 한 명이 보내온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타나폰 쿤파삭입니다. 올해 23살이고 SNS에서는 프라이드 오브 타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죠.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함께 태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방콕에서 꽤 유명한 로이얼 로터스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20년 전 첫 호텔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태국 전역에 15개의 호텔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호텔 후계자로 자라왔고 그만큼 자부심도 컸습니다. 특히 우리 호텔은 아시아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방콕에 있는 본점은 차오프라야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방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객실 요금도 보통 하루에 $1,000가 넘을 정도로 최고급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이 우리 태국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태국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마치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걸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더구나 한국 관광객들의 태도는 정말 못마땅했어요. 우리 호텔에 묵으면서도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죠. 이게 무슨 5성급 호텔이냐? 한국의 3성급 호텔보다도 못하다라는 식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의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죠? 태국은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 없는 자존심 강한 나라입니다. 제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됐고 저는 그 운동의 주도자가 되었죠.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올렸어요.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 부수거나 버리는 영상은 매번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지 맙시다. 그들의 드라마를 보지 맙시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SNS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삼성 대신 애플을, 현대차 대신 도요타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 체인에서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예약을 받지 않기로 한 거죠. 아버지께 직접 건의해서 시작한 정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걱정하셨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우리 호텔은 충분히 고급스러웠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로도 채울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한국 관광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도록 놔둘 순 없잖아요. SNS에서는 제가 올리는 반항 게시물들이 매일 화제가 됐어요.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청년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대학 캠퍼스에서도 인기 인물이 됐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저는 태국의 전통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역사,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죠. 특히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는 글도 자주 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만의 길을 갈 거예요. 태국의 전통음악이 K-팝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리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요. 이런 제 주장에 많은 또래들이 열광했죠. 집회도 여러 번 열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한국 기업들의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 한 번은 300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함께 삼성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그때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시위는 점점 더 과격해져 갔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SNS에 공개하고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태국인들의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게 돌아올지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한 순간들이었죠. 태국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적인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2023년 초 저는 태국 최고의 반한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될 거였죠. 그리고 그 후회는 제 가족과 저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의 벤코리아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과의 FTA 협상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발표였죠.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SNS에 우리가 이겼다 라는 승리의 글을 올렸을 정도니까요. 팔로워들과 함께 축하하는 댓글을 주고받으며 작은 온라인 파티까지 열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늘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아버지가 깊은 주름을 지으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평소라면 저녁 식사 시간에 늘 하시던 농담도 없었고 와인도 마시지 않으셨죠. 타나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하니. 아버지께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 호텔 체인의 주가가 무려 70%나 폭락했다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FTA 협상 백지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국 증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 관광업 관련 주식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호텔 투자자의 80%가 한국 자본이었다는 걸 너는 알고나 있었니? 내가 그토록 비난하던 한국 돈으로 내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다는 걸 알고는 있었니?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우리 호텔이 태국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성장한 기업이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일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우리 호텔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관광객 거부 정책으로 인한 객실 공실률 증가는 호텔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15개의 호텔 중 이미 3개는 운영을 중단해야 했고 나머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평소 즐기시던 골프도 끊으셨고 어머니의 명품 쇼핑도 중단됐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 있던 고급 차들도 하나둘씩 팔려나갔죠. 벤츠, 벤틀리, 한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차들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의 고급 콘도도 정리해야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살기에는 너무 비싼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제 방의 크기가 이전 콘도의 화장실만큼도 안 되는 걸 보며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죠. SNS에서는 제 영향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팔로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제가 올리는 글에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등을 돌렸죠. 내가 주도한 반환 운동 때문에 우리 회사도 문을 닫게 생겼어. 우리 가족이 실직하게 생긴 게 다 너 같은 사람 때문이야. 너는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니? 우리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댓글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 오만한 행동이 단순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태국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한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호텔에서 일해온 베테랑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우리 호텔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삶의 터전이었는데 제가 그들의 터전을 무너뜨린 거였죠. 쿤파삭 도련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오랫동안 저를 돌봐주던 수석 매니저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사과하고 싶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밤 긴급 가족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 어떤 호텔을 먼저 매각할지 논의하는 일이 일상이 됐죠. 한때 방콕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우리 집이 이제는 빚쟁이들의 방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밤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여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었던 거죠. 타나폰, 이제 내 등록금도 내기 어려울 것 같구나. 내가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제 이름이 이미 SNS에서 유명해진 탓에 어느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고급 커피, 친구들과의 호화로운 저녁 모임, 주말마다 가던 스파 트리트먼트, 이제는 모두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죠. 가장 큰 충격은 우리 집 메이드였던 아줌마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월급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저는 진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챙겨주신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마주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출근길에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그 화면 속에는 또 다른 회사의 폐업 소식이 흐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태국의 자존심은 결국 허상이었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결국 저는 학교 근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호텔의 후계자였던 제가 이제는 하루 300바트 벌기 위해 기름 냄새와 씨름하게 된 거죠.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는 처음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어요. 부유한 집 도련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겠냐는 눈빛이었죠. 처음에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볼까봐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렀었죠. 손에는 화상을 입어 연고를 바르기 일쑤였고 옷에서는 항상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은 램차방 공단 근처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즐비했던 곳이죠. 삼성, LG, 현대, 큰 기업들의 간판이 즐비했던 이곳은 이제 텅 빈 건물들만 남아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한 공장 건물들이 마치 유령처럼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아저씨, 여기 예전에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서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럼 공장들이 돌아갈 때는 저녁마다 술술 장사가 잘 됐지. 공장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꼭 들르곤 했어. 한국 직원들은 특히 단골이었지. 매운 음식을 잘 먹었거든. 근데 이제는 봐봐. 다들 어디로 갔는지. 사장님 말씀처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죠. 그들 대부분이 실직자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때 활기찼던 거리는 이제 마치 버려진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삼성에서 10년을 일했어. 과장까지 승진했었지. 월급도 좋았고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줬대. 이제는 실업급여로 겨우 버티는 중이지. 새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만큼 좋은 조건을 주는 곳이 없어.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도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식당, 세탁소, 문구점, 공장 주변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을 포장마차에서 만난 일이었습니다. 경제학과의 저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술에 취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자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태국 GDP의 15%가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효과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공장 몇 개가 아니었던 거죠.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주변 상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한국 회사는 월급도 제때 주고 복지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직장 구하기 힘들어. 중국 회사들은 월급도 적게 주고 노동 강도는 더 세다더라. 우리 딸이 다니던 학원도 문 닫았어. 공장 직원들 자녀가 많았거든. 이제는 애들 학원비도 부담스러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 있었던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부였던 거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 이야기였어요. 태국을 떠난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는 거죠. 거기서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베트남은 지금 완전 호황이래. 우리처럼 반한 감정 부추기지 않고
협력하면서 잘 지내나 봐. 삼성이 하노이에 새 공장 짓는다던데 거기 가서 일하려는 사람도 많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도했던 벤코리아 운동이 결국 우리 태국 사람들의 발등을 찍은 셈이었으니까요. 우리의 감정적인 대응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포장마차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부끄러워하며 숨지 않기로 한 거죠. 대신 제가 보고 들은 것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였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많은 태국인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본 진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황된 자존심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해결책의 시작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한적해진 시간에 한 중년의 한국인 손님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죠. 아직 제 마음 한켠에는 반한 감정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기 푸파 퐁커리 하나 주세요. 태국어로 주문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학생처럼 보이는데 힘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한국 회사들이 다 떠나버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떠나버린 당신들 때문에.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내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전 공장장이었죠. 30년간 이곳에서 일했고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지역 최대 공장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렇게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있다니. 더구나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들 중 한 명이었다니.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공장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태국에 처음 공장을 세울 때의 이야기부터요. 그때는 이 근처에 아스팔트 도로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길을 매일 다녔죠. 전기도 자주 나갔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태국 직원들과 함께 이곳을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열정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공장은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요.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직원도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가 아닌 지역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나요?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덕분에 태국 직원들이 점점 더 중요한 포지션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 조립만 하던 직원들이 나중에는 공정 관리자가 되고 연구개발팀에도 들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 공장장이 태국어로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가족사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협력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김 공장장은 파업 사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SNS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던 바로 그때의 일이었죠. 정치인들이 선동했어요. 한국이 태국을 무시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함께 성장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꿈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태국보다 더 가난했다고 해요. 1인당 GDP가 8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했죠.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들로부터 기술을 배웠어요. 태국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매일 밤 김 공장장은 포장마차를 찾아왔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이야기, 그리고 태국과 한국이 함께 이뤄낸 성과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SNS에서 퍼뜨린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김 공장장은
공장 폐쇄 당시 울면서 떠나야 했던 태국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제2의 가족이었다고 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마지막 날 그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 공장장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30년 전 태국 공장에서 처음 만든 TV 리모컨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리모컨이 아닙니다. 한국과 태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를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 세대가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어요. 감정에 휘둘려 사실을 왜곡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결국 우리 모두의 발전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증오와 반목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제가 SNS에서 퍼뜨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준 리모컨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요. 진정한 국가의 자존심은 다른 나라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오랫동안 고민하며 첫 번째 고백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프라이드 오브 타이라는 계정으로 반한 감정을 퍼뜨려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함께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퍼뜨린 거짓 정보와 증오로 인해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올린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좋아요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저를 열렬히 지지하던 팔로워들은 배신자, 매국노라며 저를 공격했고 일부는 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죠. 너의 가족이 파산한 게 잘 되었다. 한국 돈을 받고 이런 글을 쓰는 거 아니냐. 너 같은 배신자는 태국을 떠나라.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 제 학교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어요. 제가 과거에 올렸던 허위 정보들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며 바로잡았고 포장마차에서 만난 실직자들의 이야기, 김 공장장님에게 들은 한국 기업의 진실된 모습을 공유했죠. 제가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태국 평균 임금보다 30% 높은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 교육과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팔로워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10만 명이 넘던 팔로워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한국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정말 좋은 직장이었는데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당신을 비난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건 제가 올린 30년의 기록 시리즈였습니다. 김 공장장님이 들려주신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 역사를 15개의 에피소드로 연재했죠. 처음 공장을 지을 때의 어려움부터 태국 직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마지막 작별까지 이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점차 제 계정은 한태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새로운 팔로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어요. 경제를 공부하는 대학생들,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실직자들까지. 특히 제가 힘을 실어 다룬 것은 베트남의 사례였습니다. 태국을 떠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베트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다뤘죠. 이 내용은 태국 주요 언론에도 인용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계정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는 곳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팔로워 수는 5만 명 정도로 회복되었고 매일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미래 세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감정이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SNS 인플루언서가 아닌 한태 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공부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김 공장장님이 주신 리모컨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증오가 아닌 이해를,
대립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당장 되찾을 순 없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장을 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진실한 사과이자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한국과 태국이 다시 손을 잡고 더 큰 발전을 이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타나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태국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태국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러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아 병실에 누워있는 태국 반도체 부품 기업 사장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아들은 태국 최대 규모의 반환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죠. SNS에서 프리타이텍 운동을 주도하며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부추겼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는 한때 눈부시게 빛나던 램차방 공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텅 빈 공장들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그곳에서 한 청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국 총리의 특별 연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연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완 수파차이입니다. 지금은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반도체 공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0년, 제가 태어나기 7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제 아버지 수파코는 방콕 공과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였답니다. 아버지는 일본 기업에서 2년간 일하다 우연히 삼성전자의 태국 진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태국에는 반도체라는 말이 생소했다고 해요. 타완아,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지. 아버지는 삼성전자 면접을 보러 가면서 처음으로 양복을 맞췄단다. 아버지는 종종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삼성전자 램차방 공장의 초기 멤버로 입사하게 되었고 3년간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으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3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아버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워오신 게 아니었어요. 제조업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 정신을 배워오셨다고 합니다. 1993년 아버지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삼성전자의 부품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죠. 당시 저희 가족의 전 재산과 외삼촌들까지 설득해 모은 자금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했다고 해요. 타이 프리시전 일렉트라닉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공장이었다고 해요. 직원이 30명도 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한국 연수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의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아버지는 직접 품질을 검수하셨다고 해요. 제가 태어난 건 1997년이에요. IMF 외환위기가 태국을 강타했던 그 해죠.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버지의 회사는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발주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더 성장했다고 하네요. 위기가 기회였던 거죠. 어린 시절 제 놀이터는 공장이었어요. 저희 집이 공장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공장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불량품으로 나온 반도체 부품들을 가지고 놀았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장 안의 클린룸이에요. 하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던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미니 방진복을 맞춰주셨어요.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이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란다. 타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면 공장 직원들의 아이들과 함께 공장 구내식당에서 숙제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직원들은 저를 자신들의 아이처럼 여겨주었답니다. 특히 연구소의 피차이 아저씨는 제게 전자공학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방학 때마다 저를 위해 작은 실험들을 준비해 주셨죠. LED로 만든 회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진동 센서까지 그분 덕분에 전자공학의 재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본 첨단 시설들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물리와 수학에 푹 빠져들었죠. 방과 후면 공장의 연구소에 가서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설계한 회로도로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피차이 아저씨의 도움이 컸지만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장을 사무실에 걸어두셨어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우리 회사는 이미 태국 최대의 반도체 부품 제조사로 성장해 있었어요. 직원이 5,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연간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출라롱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방학마다 우리 공장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현장의 모든 공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직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타완 도련님이 이제 이렇게 크셨네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직접 설계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실제 생산 라인에 도입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저를 정식 회의에 참석하게 하셨죠. 연구소 엔지니어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제가 진정한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공장이,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시작이 다름 아닌 제 손에서 비롯되리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또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앉아있던 그때 저는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쓴맛을 제가 직접 만들어내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새로운 동료들, 특히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컸죠. 카셈 교수님은 태국의 기술 자립을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타완,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30년간 기술 종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2024년 초 삼성전자 램 차방 공장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 의혹과 함께 임금 차별 문제가 제기된 거죠.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태국인 엔지니어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타완, 이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연구실 선배인 파윗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태국인 엔지니어들의 임금은 같은 직급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핵심 기술의 이전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부차적인 업무만 맡고 있었죠. 이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나요? 제가 던진 질문에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타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단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과정 연구실 블로그에 첫 글을 올렸죠. 태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우리는 언제까지 하청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이 글이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블로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종속 현황, 임금 격차 문제, 기술 이전 지연 사례들을 정리했죠. 두 번째 글, 한국 기업의 기술 착취.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부품 제조자로 만들려 한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리타이텍 운동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프리타이, 해시태그 테크 인디펜던스가 트렌드가 되었고 제 팔로워 수는 급격히 증가했죠. 처음에는 20만 명의 팔로워들과 함께 태국의 기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였지만 시기적으로 태국 전역에서 일어나던 벤코리아 운동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방콕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시작된 한국인 관광객 거부 운동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제 기술 독립 주장은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반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저의 게시물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기술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올린 이 문구는 하루 만에 1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어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기술로서 식민지배하려고 한다. 과거 일본에게 당했던 서름을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되갚는 것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은 우리의 기술자들을 디지털 시대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는 댓글이 무려 5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갔고 태국의 주요 반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태국의 양심,
기술 독립의 선구자라고 불렀죠. 그런 반응들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만이 아닌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타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았니? 그때의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단순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태도로만 여겼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한국 기업에 너무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동영상 컨텐츠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착취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들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시청자들의 분노는 곧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한국 기업의 매장을 공격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어요. 태국의 주요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대학가에서는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관심이 마치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제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매일 아침 쏟아지는 지지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문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제 운동이 정점을 찍은 것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파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농성으로 시작됐어요.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했죠.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에 지불하는 기술 로열티를 전면 재검토하고 태국인 엔지니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었어요. 타완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기술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였던 쏨차이 선배의 발언은 전체 직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큰 불길이 되었죠. 아버지는 매일 밤 사태 수습을 위해 고심하셨습니다. 타완아,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파업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 글은 다시 한번 태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타이 프리시전 일렉트라닉스의 아들이 직접 고발합니다. 우리가 매년 한국에 지불하는 기술료가 순이익의 35%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한 수탈입니다. 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다른 한국 기업 협력사들의 직원들도 하나둘씩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램차방 공단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노조가 결성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조의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태국 전역의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계약 조건 위반 시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신규 협력사를 물색할 것이라는 강경한 내용이었죠.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생산 라인이 멈췄고 직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공장 내 한국인 기술 고문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죠. 타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피차이 아저씨가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태국의 기술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타이테크레볼루션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저는 매일 밤 긴 글을 올리며 운동을 독려했어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국 내 모든 협력사들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협력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면 됩니다. 제 선동적인 발언에 노조원들은 열광했지만 수석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어요. 3주차에 접어들며 첫 번째 공식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회사와의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곧 물량 계약도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란다.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거니?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한국 기업들에게 굴종적이라고 생각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가 용감한 태국의 젊은 투사로 추앙받고 있었고 그 환호성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씩 태국에서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투쟁이 결국 승리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죠. 특히 중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저희를 더욱 고무시켰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업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소식을
SNS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하지만 연구소의 고참 엔지니어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23년차 수석 연구원이었던 솜삭 부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타완, 넌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가 가진 기술의 90%는 삼성과 함께 개발한 거야. 그들이 떠나면 우린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의 말을 무시했던 제가 오만했죠. 저는 오히려 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했어요. SNS에 올린 제 글은 더욱 과격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일어설 때다. 파업 4주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건 단순히 짐 가방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들이 그들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베트남에서 날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완, 이제 만족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0% 넘게 폭락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쓰디쓴 현실을 곧 직면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였고 미래였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 협력의 가치를 단 한 달의 투쟁으로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 타이프리시전, 일렉트로닉스의 매출은 순식간에 60% 이상 감소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던 회사가 한 달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가장 먼저 시작된 건 감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계획했지만 곧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매일 아침 공장 정문 앞에서는 퇴직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완 도련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20년 넘게 생산라인에서 일하셨던 숨낫 아주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분의 아들은 저와 같은 나이였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어머니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공장 가동률은 20%도 채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이제는 거의 멈춰 있었죠.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최첨단 생산라인은 이제 그저 거대한 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된다고 했잖아. 제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의 기술력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설비와 공장 부지뿐이었죠. 그것도 헐값에 말이에요. 기업 신용등급은 BB+에서 CCC로 추락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운영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타완, 내 아버지 좀 살펴드려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전화로 들은 건 파업 시작 2달째였어요. 아버지는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쓰러지셨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셨고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회사 걱정을 하셨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든 줘야 하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신 채로 중얼거리시는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어요. 가족관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여동생 타냐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의 꿈이었던 유학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으니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우시면서 기도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던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살던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했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퇴직한 직원들의 얼굴들, 아버지의 병상 모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제 SNS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차이 아저씨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타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니?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오랜 직원들의 이별이었어요.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솜삭 부장님은 퇴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완,
난 내 아버님과 함께 이 회사를 세웠어. 그때 내가 태어났지.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처음 걸음마를 배웠고 내 무릎에 앉아 반도체 이야기를 들었잖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퇴사자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질 때마다 예전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순간들, 명절 때마다 전 직원이 모여 찍던 단체 사진, 매년 말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회사의 위기는 협력업체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실직시킨 사람들의 수는 많게는 수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SNS의 팔로워들은 하나둘씩 저를 떠나갔고 한때 제 글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망친 것은 내 가족의 회사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삶이야.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병실에서 처음 김민수 소장님을 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컸어요. 한국인이 우리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파차이 씨와는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김 소장님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태국어는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타완이 태어났을 때도 내가 이 병원에 와 있었지. 알고 보니 김 소장님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 태국 R&D 센터의 소장을 지내셨다고 해요. 아버지와는 삼성전자가 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인연이 있으셨답니다. 타완, 잠깐 커피 한잔 할까? 아버지가 검사를 받으러 가신 사이 김 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은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쓴 글들을 모두 봤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죠. 내 말이 다 맞아. 우리가 태국의 모든 기술을 이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임금 격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타완, 넌 절반의 진실만 알고 있어. 1993년 내 아버지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니 그때 태국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도 없었어. 김 소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90년대 초반 아버지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니었어. 태국의 반도체 산업을 함께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분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 투자한 금액, 현지 엔지니어 교육에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 회사가 지불한 기술료의 절반 이상이 다시 태국 현지 R&D 센터에 재투자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죠. 홍보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으니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베트남과의 비교였어요. 베트남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뢰했어. 기술 이전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도 없었지. 그들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순서를 지켰어. 타완, 기술 협력은 결혼과 같은 거야. 라는 김 소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요?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소장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SNS에 글을 쓸 때, 제가 잘못된 선동을 할 때 왜 아무도 막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직원들이 실직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저를 막지 않으셨냐고요. 김 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말을 들었을 것 같으니.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타완, 넌 그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 내 아버지의 말도, 피차이의 말도, 그 누구의 조언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잖니. 우리가 설명했다 한들 그걸 한국 기업들의 변명이라고 치부하지 않았겠니? 그 말씀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제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때론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떤 진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내가 마침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김 소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마치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실험실에서 실수를 했을 때처럼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김 소장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내일 베트남으로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는 게 내 마지막 임무가 될 거야. 태국에서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쉽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SNS 계정의 모든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의 SNS 게시물이 태국 전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제 와서 뭘? 배신자. 같은 비난도 많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를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기술자들은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20년 경력의 반도체 엔지니어셨어요. 타원 씨,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은커녕 기존 설비마저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병실이 임시 회의실이 되었죠. 매일 밤 퇴직했던 핵심 연구원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갔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델이었죠.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참고했고 거기에 태국만의 강점을 더했습니다.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형태였습니다. 퇴사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타원님,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소의 핵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회사는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들어보자. 우리도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업부에서 우리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회생이 아닌 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계신 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용서와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타완 수피차이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